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오은희 작가의 단편소설 홍천강입니다. 홍천강의 화자는 삶에 떠밀려 홍천으로 향한다.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한 곳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여행 가기 전에 꿈에는 홍천강변에 서 있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던 아버지는 내게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의 서재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홍천강, 오은희 단편소설. 44번 국도는 공사 중이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사람 모형이 손에 든 붉은 등을 아래 위로 흔들며 돌아가라고 한다. 후줄근한 작업복 위로 먼지가 부옇게 쌓여 있다. 길은 공사 중인 직진 도로를 우회하여 국도로 연결되어 있다. 춘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홍천읍으로 가는 길이다. 먼지 날리는 공사 구간을 벗어나 에어컨을 끄고 차창을 내린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틀었던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서울에서는 황사가 심해서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올해 들어 더 심하다. 정면으로 비추는 봄 햇살은 겨우내 움츠리고 오그라들었던 것을 한꺼번에 펴보이려는지 무척 따갑다. 국도변에는 노랗게 물이 지어 핀 개나리 사이사이 화단 조성을 끝낸 펜지꽃들이 가지런히 피어 있다. 냄새가 죽이는데. 시골에 오니까 공기부터 다르군. 권은 탄성을 지른다.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만 살았다는 권은 서울과 다른 공기에 벌써 감복한 눈치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고 하는 거지. 내 말에 권은 냄새든 향기든 좋구나 라며 의자를 뒤로 젖힌다. 어차피 오늘은 내게 운전을 맡겼으니 편하게 가자는 것이다. 늘 권의 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었다. 홍천은 권보다 내게 특별한 곳이니까. 아침에 출발하기 전 아내 방에 가보았다. 어제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는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아들 두 녀석을 캐나다로 보내놓고 아내는 요즘 거의 매일 새벽에 들어온다. 학원 선생들과 수업 마치고 회식을 한다는데 무슨 놈의 회식을 매일 하는지 모르겠다. 며칠 전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식사를 하면서 홍천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언뜻 한 것 같지만 그녀가 제대로 들었을까? 홍천에 다녀오겠다는 말이 뭐 대수였겠는가? 그녀에게는 새학년이 시작된 시즌에 맞춰 남들보다 빨리 홍보 전단지를 뿌리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없었다. 오히려 학원에 나가 얼쩡거리지 않는 게 그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일 줄 모른다. 그 부동산 말 믿을만 하겠지? 잘 알아보긴 한 거야?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싶어 권에게 묻는다. 그는 물론이지 라며 깍지 낀 두 팔을 풀며 허리를 세운다. 그리고는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쓸어넘긴다. 권의 귀밑머리에 새치가 섞여 있다. 그를 보면서 나 또한 저 모습이겠거니 싶어 씁쓸하다. 권은 생태학교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같은 연배였다. 다들 나보다 10살쯤은 위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보고 젊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50에 가까운 우리 나이도 그다지 젊은 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염색이라도 좀 하고 다니지라며 잔소리를 해대더니 요즘은 그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처음 자연생태학교에 등록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빨래 건조대에 걸린 작업복을 들고 와 다그쳐 물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걸 입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선생들 사이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원장실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싫어서 작년부터는 학원에 가는 둥 마는 둥이었다. 아내는 지나가는 말로 수강생이 늘고 학원 매출도 더 늘었다고 했다. 잘 됐다 싶었다. 사실 아내의 학원에 나가 영어를 강의했던 것도 궁여지책이었다. 아내는 내가 대학에 자리 잡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전임 자리를 줄 것 같았던 학과장이 입시 부정으로 파면되고 새로 학과장이 된 황 교수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구차하게 여기저기 몇 시간짜리 강의에 목을 매느니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아내 손에 들고 있던 군청색 작업복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무슨 일이래. 학교도 그렇지. 학원 수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는 농사꾼이 되겠다고? 그녀는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벌써 자리 잡고도 남았겠다며 내 속을 뒤집었다. 그래, 너 잘났다. 나는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치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마음뿐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작업복을 주워 건조대에 다시 널면서 베란다 밖을 쳐다보았다. 사거리 교차로에 자동차들이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여차하면 튀어나갈 듯 차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내 아내 모습도 거기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봤지만 곧이어 슬그머니 힘을 빼버렸다. 그녀하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아내가 지난 시간까지 들먹여가며 자기식의 논리를 펼 때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홍천읍으로 접어들자 강의 모습이 나타났다. 홍수가 나며 누런 흙탕물이 강둑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량이었는데 지금은 강가 옆으로 납작 엎드린 마른 풀들이 기슭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강물이 줄었다. 차선을 넓힌 국도와 연결되는 다리는 옛날보다 2배로 늘었다. 홍천강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휴가 때 종종 경포대나 설악산을 찾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돌아오곤 했다. 물론 서울로 돌아오는 행락 인파로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는 고속도로였지만 홍천을 거쳐 한계령을 넘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겨우내 비 한 번 오지 않더니 여기도 많이 말랐네. 스프링 쿨러가 꼭 있어야 되겠어. 권은 원예 전문가처럼 말한다. 10기로 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적응을 잘했다. 식물을 키우는 일도 사람 다루는 일처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사들은 말했다. 기르는 사람이 믿고 마음을 주면 쑥쑥 자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이 금방 알아서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베란다에 놓인 화초들이나 잘 키워보자고 시작했다. 내가 아내의 학원에 나가지 않고 구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를 위한 팝송 잉글리시 강좌를 맡아야 할 때였다. 1층 로비에서 생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잘 자란 난초들과 다육이 화분들, 올챙이알 성장 과정, 버섯 생육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꾸며져 있었다. 전시장 안에는 각양각색의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있었다. 문득 어릴 때 산과 들로 잠자리채 들고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던 생각이 났다. 아내는 베란다에 있는 난 화분에 물 한 번 준 적이 없다. 오히려 지저분하다고 다 갖다 버리라고 했다. 스킨답 썼으며 아이비, 공기정화 식물들이 모두 내 손을 거쳐 넝굴지고 다듬어졌다. 사람들은 권이 한때 잘 나가는 자동차 딜러였다고 알고 있다. 물론 잘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퇴직한 교장이나 공무원들도 권의 말을 잘 따랐다. 강의실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생태 실습을 하러 갈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강사들을 거들곤 하는 권이었다. 권은 쭈뼛거리며 선뜻 발을 담그지 못하는 나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다. 말도 그가 먼저 놓자고 했다. 권과 나는 1년 과정의 귀농학교를 끝내고 여러 매체에서 방영된 귀농과 귀촌에 관한 다큐를 모두 훑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섬진강 매화 마을이며 충북 단양과 괴산, 전북 고창과 담양 등의 지방 도시를 다녀왔다. 겨울에 제주도 목장에 갔을 때는 폭설이 내려 권이 몰던 자동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시골 가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몇 년씩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나는 우선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실은 아내 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낸 것도 아내 혼자서 한 일이다. 유학원을 통해 다 결정해 놓고 나한테는 통보하는 시기였다. 그 일로 화를 냈더니 능력 없으면 국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도 없는 집에 혼자 덩그마니 집 지키는 개처럼 있고 싶지 않았다. 어디든 가고 싶은데 시골에는 연고가 없다. 일찌감치 서울 입성을 한 부모 덕분에 나와 누이들은 모두 서울에 자리 잡고 산다. 그것도 강남과 송파 등 한강 이남에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집을 갖고들 살고 있다. 누이들은 원래부터 도시 태생인 양 남편들 출세와 아이들 교육 문제에만 정신을 쏟는다. 아내와는 아주 죽이 잘 맞는다. 아내는 귀농학교에 다니는 나에 대해 누이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더니 요즘은 그러지도 않는 눈치다. 네 알아서 하라 이거였다. 홍천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을 첫째 누나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누나, 우리 홍천 살 때 말이야. 기억나지? 우리 집이 있던 곳이 무슨 면 무슨 리였수? 첫째 누나는 둘째 누나에게 그리고 차례로 내 이야기를 전하고 누이들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전화들을 해댔다. 그래도 둘째 누나로부터 우리가 살던 곳 주소 정도는 알아내는 수학이 있었다. 그녀들은 이곳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한 번쯤은 생각이 났을 텐데 말이다. 홍천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5, 6년쯤 살았던 곳이다. 나 또한 서울로 이사 가고 나서는 거의 잊었다. 그래도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원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릴 때 보았던 나무나 들풀 때문일 것이다. 학교 가는 길 가장자리에 피어있던 개망초, 강아지풀, 갈퀴나무 등을 손으로 훑으며 걸어가곤 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지만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늘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 전 숨이 턱 밑에 차게 교실로 들어갔다. 내 유년의 기억이 가득한 이곳을 아버지 어머니는 잠시 거쳐간 곳으로 생각했나 보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잠시 머물다간 정거장 같은 느낌. 그래서일까.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후 우리 식구들은 이곳의 혹독한 추위와는 다른 안온함 때문인지 홍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즐겨찾기 해놓은 지방도시 검색 목록을 살펴보다 이곳이 떠올랐다. 홍천에 한번 가보자고 정한 뒤 밤에 꿈을 꾸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제자리에 들어가 펼쳐지는 파노라마 속을 헤매다 깨어났다. 그 속엔 강가에서 울고 있는 17살의 어린 녀석이 있었다. 엄마가 새로 사다 준 슬리퍼가 강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 울고 선 것이다. 산지 하루 만에 그것을 잃어버리다니 집에 가서 혼날 생각 때문인지 소년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훔친다. 내 위로 고만고만한 딸 넷을 키우느라 드세진 어머니로부터 나를 지켜줄 아버지가 있어서이다. 늘 그랬다. 아버지. 꿈속에서 아버지는 홍천 강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 난 후 간절하게 더 이곳을 찾아오고 싶었다. 권에게 이곳 얘기를 했더니 흥미가 생겼는지 인터넷 검색창을 뒤져 열심히 정보를 찾고 군청과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해댔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알맞은 물건이 있을 것 같다며 나를 들쑤셔댔다. 권은 특용작물 재배에 관심이 많았다. 버섯 재배를 배울 때 가장 열심히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더니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땅을 찾고 있었다. 송이는 홍천군 특용작물이다. 홍천읍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키 낮은 건물들은 다 헐리고 현대식 건물과 상점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규모만 작았지 서울 도심에 있는 것들을 그곳에 모두 옮겨놓은 분위기였다. 그 많던 다방은 모두 사라지고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와 있었다. 권이 말한 화양공인중개소는 군청 근처에 있었다. 전답에 농가를 끼워서 내놓은 매물이 대여섯 건 있으니 일단 한번 내려와 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라고 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옛날 복덕방 같은 분위기다. 노인 서너 명이 장기판을 앞에 두고 있다. 중개소는 아들이 하는 일이라며 80 넘어 보이는 노인은 여전히 장기판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등기소에 들어간 아들이 곧 올 때가 됐다는 노인의 말을 듣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못해 그냥 앉아 기다렸다. 책상 위에 공인중개사 한근수라는 명패가 있다. 한근수? 한근, 두근, 돼지고기 한근, 두근, 얼레리.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그 이름은 초등학교 때 나를 지독히도 놀리고 도망가던 돼지고기 한근수이다. 그가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워낙 반가운 마음도 밀려든다. 그러나 설령 그 녀석이라 하더라도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옛날 일인데. 빵꾸빵꾸 똥빵구, 제수리는 빵구쟁이. 아버지는 군대에서 배운 자동차 수리 기술로 차 부속품 가게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카센터 같은 곳이다. 서울에서 달려와 한계령을 넘어 속초로 가는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사람들도 자동차들도 쉬어가야 했다. 어머니는 휴게소처럼 잡화점을 열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해주고 차량 부속품도 판매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커다란 고무 튜브에 흰 페인트로 빵꾸 때웁니다라고 써서 걸어놓은 걸 보며 그렇게 놀려댔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니 소위 왕따를 시킨 셈이다. 그 중에서도 한근수는 유독 심하게 놀려댔었는데 저 명패 주인이 그 녀석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권이 노인들 근처에 가서 장기판을 들여다본다. 땅 사려고 오셨수? 여기 많이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올라서 재미는 못 볼 거요. 체크무늬 셔츠에 청재킷을 걸친 노인이 권을 보며 말한다. 입성이 서울 노인들 못지않게 세련되어 보인다. 투자용 땅이 아니라 농지를 구합니다. 농사 지어보려고 말입니다. 권은 나를 쳐다보며 호기롭게 대답한다. 함께 온 내가 이곳에 살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때가 언젠데. 에이, 농사 지을 양반은 아니구먼. 저 사람 손을 보니 분필 잡았던 사람이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 연륜이 쌓이면 저렇게 되는 것일까? 머리 전체가 하얗게 새고 틀거지 있어 보이는 노인은 어딘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도 될 것 같았다. 내 손을 보더니 보따리 시간 강사 한 걸 콕 집어서 얘기할 정도로 예리하다. 하긴 저 나이가 된다면 나도 그럴지 모르겠다. 노인의 등산용 아웃도어는 소매 끝이 나달나달하게 달았다. 그렇다고 살림이 궁한 노인네 같지는 않다.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곡을 찌르는 은발 노인의 말에 권은 나를 향해 호 하는 표정을 짓는다. 노인의 말대로 내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냥 아내 학원에서 스타렉스 기사 노릇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내는 며칠 전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집에 있다가 아이들이나 실어 나르라고. 아이들이 무슨 짐짝인가. 살이 오른 그녀의 목선이 뭉개져 보였다. 언제부터 아내의 몸이 저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지 싶다. 두 손으로 그녀의 목줄기를 훑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나는 눈과 손에 힘을 주었다. 노인들의 장기판을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권이 전화를 받는다. 처음에는 듣고만 있더니 얼굴색이 어두워진다. 에이,
참 그게 지금 내놓으면 안 된대도 그러네. 잠깐 있어. 권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중개소 밖으로 나간다. 상대가 누군지 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물어볼까 하다 그만 보고만 있었다. 권은 표정을 정리하고 들어온다. 위로 딸 넷을 낳은 후 얻은 아들이라고 내 부모는 나를 끔찍이도 귀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 서울로 간 지 2해가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서울 변두리에 자동차 수리점을 차려 정비를 하다 크레인이 끊어지면서 그 아래 납작하게 깔려 죽은 것이다. 혼자서 5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랐다. 모든 일이 다 그네들 뜻대로 돌아갔다. 집을 옮기는 일,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일, 진로를 선택하는 일, 심지어 결혼까지. 아내는 둘째 누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학선생이었다. 내 의지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던 아버지는 내게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한겨울 덕금덕금 두껍게 얼어붙은 강 아래 흐르는 강물을 감싸 안고 있는 얼음 덮개를 아버지에 비유한 어느 시인이 있다.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는 외풍 탓에 아버지의 가랑이로 시린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서 벌레처럼 파고들어 잠이 들던 67살의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영하의 한강교를 지난다. 얼음장 밑으로 여린 물살들 흘러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하얗게 엎드려 있던 아버지. 시인은 혹한으로 얼어붙은 얼음장을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한 것이라 한다. 결빙의 아버지. 그 시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떠오른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먼 길 오셨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며 작달만한 남자가 땀을 훔치며 들어왔다. 소장이라는 사람인가 보다. 그는 권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쪽에 있는 나를 바라본다. 저 사람이 어릴 적 그렇게 놀려대던 장난꾸러기 한군수인지 긴가민가 하다. 나는 선뜻 말을 꺼내기가 머쓱해서 가볍게 인사만 하고 말았다. 한근수 소장의 안내로 우리는 송정리에 있다는 농가와 농지를 보러 가기로 했다. 송정리는 옛날에 살았던 곳보다 조금 더 가야 하는 곳이다. 가는 길에 옛날 우리 마을을 지나쳐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살던 그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 없겠지만 집터가 있던 곳은 기억한다. 커다란 밤나무가 두 그루 양쪽으로 있던 집이다. 그 밤나무 사이길로 조금 더 가면 강가에 닿게 된다. 강은 폭이 넓었고 건기에는 군데군데 모래밭이며 자갈섬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지만 늘 진초록 물풀들을 감고 있었다. 강물빛은 청자기 빛으로 햇빛 아래 반짝 무늬를 만들었다.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강가에 가본 적이 있다. 안개 속에 윗마을 사람들의 두렁거림이 섞여 들려오고 아침밥 짓는 냄새도 담겨 있었다. 8살인가 9살 때쯤 일이다. 이른 아침 서울로 물건을 사러 가는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아버지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떠나자 엄마와 누이들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한 번쯤 아버지는 서울에 가서 차 부속품이며 잡화들을 도매로 사오곤 했다. 그때 왜 강가로 혼자 내려갔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강 기슭에서 바라본 물 안개는 어린 내게 아련함 같은 걸 알게 해주었다. 사흘 전까지 쏟아부었던 장맛비로 강물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고 그 위로 하얗게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햇살이 강물 위를 비출 때까지 그렇게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왠지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아마 아버지를 배웅하고 난 뒤라 떠남과 이별 같은 느낌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엄마와 누이들에게 화가 났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하루 이틀 머무는 동안 그네들은 신이 났다.
어머니는 옆 동네로 놀러 가고 누이들은 친구들을 끌어들였다. 나는 몇 번이나 신장로 쪽으로 아버지 차가 오는지 보려고 나갔다 들어오곤 했다. 아버지는 꼬박 이틀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군수 소장이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혹시 전에 여기 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빵꾸집, 구른 삼거리에서 휴게소 하던 집에 살지 않았어요? 이곳을 떠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나를 알아본다. 그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고 한다. 하긴 한군수가 처음 들어올 때 나도 그 녀석 어릴 때 모습이 많이 남았구나 싶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툭툭하고 기민해 보였다. 그의 마주잡고 있는 손등이 두꺼비처럼 울퉁불퉁했다. 맞아, 구른 삼거리. 그곳 이름이 구른 삼거리였네. 지부국민학교 아래쪽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손님 중 누군가려니 생각했지. 이름이 아마 제술이었지? 한군수는 슬며시 말을 잘라 먹는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옆에 앉은 권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까보다는 표정이 많이 좋아진 듯하다. 와, 아주 오래전 친구인데 어떻게 이름을 기억합니까? 이름이 특이하지 않나요? 제술이. 어릴 때 우리가 재수 없다고 놀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랬다. 녀석들은 나를 빵구쟁이로만 놀린 게 아니다. 제술이라는 이름 가지고 놀리기도 했으니까. 이곳에서의 어린 날이 마냥 좋은 추억으로만 차 있지 않다. 녀석들한테 덤벼들며 싸우려고도 해봤지만 저마다 형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나를 겁주곤 했었다. 누이들은 그 형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술이 찾느라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지요. 제가 학교는 안 오고 사내가 헤매고 다니다 나중에는 강가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다니까요. 제술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겠지 했는데 웬걸요? 자전거에 태워서 그냥 데리고 가더라니까요. 그때 생각나지? 아버지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 꼬질꼬질 물풀이 든 내 옷자락을 보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나를 번쩍 안아 자전거 뒤에 태웠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혼낼 만큼 혼내고 왔으니 절대 회초리 들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확실한 내 편이었을 텐데. 지나가다 보겠지만 제술이 니네가 살던 집터에 큰 불가마 한증막이 생겼어. 그 주위에 식당이며 가게들이 쭉 들어섰고 요즘은 큰 마트도 하나 생겼다니까요. 한군수는 말을 낮췄다가 권을 의식하고는 다시 높인다. 그 말투를 듣고 있노라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그 땅을 사놨더라면 지금 대박났을 거라고 한다. 그게 언제적 일인가? 몇십 년도 더 된 일인데. 하긴 어릴 적이긴 하지만 나도 생각나는 게 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울로 가지 왜 총구석에 멈췄느냐고 아버지에게 푸념을 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누이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다. 서울로 집 알아본다고 갔던 아버지가 홍천읍 근처인 이곳에 자리를 잡고 식구들을 데리고 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게다가 을씨년스러운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 동안 집수리 한다고 벌벌 떨었던 얘기를 하면 누이들은 어머니에게 맞장구를 쳤다. 아마 아버지는 서울이란 곳으로 곧장 발을 들여놓기가 겁이 났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아버지가 잠시 속도를 줄여 쉴 수 있게 해준 동네였던 것이다. 세상을 향해 숨고르게 하다 다시 달려갔지만 불운하게도 서울에서는 2년밖에 살지 못했다. 조금만 가면 구른 삼거리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언덕 위에 군인들 단체 관람 전용 극장이 있었던 거 알겠나? 기억난다.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입장이 가능했던 곳이다. 표 하나를 덜 사기 위해 어머니는 다 큰 막내 누나를 포대기로 업고 나는 걸어 들어가겠다. 그때부터 여기 계속 살고 있었나? 한근수는 이곳을 쭉 지켜온 파수꾼 같다.
아니, 고등학교를 춘천으로 갔고 서울에도 한 7, 8년 있었지. 여기로 다시 내려온 게 15년쯤 됐나? 우리 본가는 계속 여기 살았네. 아버지가 여기 대명콘도 근처에 있던 땅으로 돈 좀 벌었지. 내가 사업한다고 깝살리지만 않았어도 번듯한 살림이었을 텐데. 그러셨군요. 대명콘도 주위에는 매물 농지가 아예 없더군요. 권이 아른 체를 하며 끼어들었다. 요 근래에 서울이나 도시로 갔던 친구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귀촌이니 귀농이니 하는 붐이 달리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나이쯤이 도시에 나가 참 많이 부대낀 세대라 두남두던 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창회라도 한번 해야겠네. 한군수는 권에게인지 나에게인지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홍천에 오기 전에 회사에 다녔는데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고향에 와서 아버지 땅 판 돈을 다 까먹긴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며 머리를 쓸어넘긴다. 홍천읍에서 식당이나 노래방,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이들이 어릴 때 친구들이라며 이름을 나열한다. 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고개를 주워거렸다. 저곳에 잠깐만 섰다가 가세. 지부 삼거리, 우리 집이 있던 그곳이다. 한군수 말대로 기념품 가게며 식당, 불가마 등이 쭉 늘어서 있다. 길 초입 밤나무 두 그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가로 내려가는 사이길도 그대로다. 강가로 내려가 보고 싶다. 한근수는 중학교 동창인 불가마 사장을 보고 오겠다고 우리에게 마음 놓고 다녀오라고 한다. 강으로 내려가는 길가에도 진달래꽃이 피어 있다. 금잔화며 페랭이꽃의 분홍빛도 섞여 있다. 권은 페랭이꽃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자네가 이곳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마치 내 고향 같은 느낌이 들더군. 언젠가는 꼭 이런 지방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권은 목이 잠긴 듯 쉰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의 옆모습을 보니 속눈썹이 축 처져 지친 모습이다. 무슨 일이 있나? 아까 전화는 어디서 온 건데? 나는 권이 출발할 때와는 달리 침울해진 게 마음에 걸렸다. 조금 갖고 있던 주식이 곤두박질 쳤네. 사실 내가 자동차 딜러를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었어. 세일즈는 도통 적성에 맞지 않더군.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창이나 친척들 찾아다니기는 싫고. 권이 아직 가정생활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착실한 직장인 모습으로 매달 갖다 준 생활비 덕분이라고 했다. 간호사로 일했던 권의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부터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다. 1학년 때부터 엄마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일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은 방과 후 활동이나 그룹 과외에 낄 수가 없었다. 아내의 학원에 찾아와 이것저것 요구하고 큰소리를 치는 여자들도 대부분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여자들이다. 원장인 아내는 능숙하게 그녀들을 대했다. 엄마들의 욕구가 뭔지, 어디를 건드려줘야 그녀들이 만족하는지 잘 알았다. 캐나다로 유학 보낸 두 아들 케이스가 미끼가 되기도 했다. 두 녀석은 여기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했다. 과학 영재고에 보내니 자사고에 보내니 하더니 느닷없이 유학 수속을 밟았다. 토론토에 아내의 사촌 여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밴쿠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트레지션 프로그램 과정에 입학했다. 나는 꼼짝없이 아이들과 헤어져 방학 때나 되어야 한 번씩 보게 생겼다. 권도 곧 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생활비가 더욱 부담됐다는 권은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팔아 주식에 손을 댔다. 그가 늘어놓는 자동차 판매왕 얘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주식시장은 흐름에 따라 상승과 하향 곡선을 타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랄까. 권은 주식 투자 덕분에 꼬박꼬박 생활비는 갖다 줬지만 언제 덜컥 손해를 봐서 가라앉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바람이 불어 타격이 컸다.
여기 이 강물은 참 편안하게 흐르네. 주식 흐름하고는 딴판이야. 권이 강둑 위에 있는 민트탄 너럭바 위에 앉으며 말한다. 햇빛 쨍쨍한 여름, 강물에 들어가 놀다가 입술이 파래질 때쯤이면 몸을 말리곤 했던 자리다. 권이 담배를 한 대 피워 문다. 나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강은 어릴 때 보았던 것보다 훨씬 작게 느껴졌다. 강폭도 좁아진 듯하다. 곧 아내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해. 회사도 그만두고 주식 정리해서 여기로 내려오고 싶네. 하루하루 피말리며 사는 건 이제 지쳤어. 권의 주변에는 투자한 회사에 악재가 생겨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쏟아부었던 전 재산을 잃고 모텔방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권이 다녔던 D자동차의 서부장은 권이 많이 따랐던 사람이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그는 2번씩이나 판매왕 자리를 차지했지만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보고 권은 회사에 정이 떨어졌다. 서 부장은 퇴직금으로 대학교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지만 하루에 커피 몇 잔 팔아서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권이 최근에 서 부장을 만난 것은 국비지원 직업교육원에서였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고향 근처에 가서 트랙터 운전이라도 해야겠네. 서 부장의 말을 듣고 온 뒤로 권은 더욱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녔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리를 잡아야겠어. 나중에 늙어서 오면 뭐래. 힘 빠져 일이나 하겠어? 우리 집사람은 간호사라 노인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권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인다. 강을 보니 참 좋군.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네. 여기로 정할까 봐. 강변에서 수초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올해 봄이 되고 나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서 우르릉 쾅쾅거리며 비가 한바탕 쏟아져야 할 텐데. 폭우가 쏟아질 때의 강은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물을 몰아간다. 뻘건 흙탕물을 가득 안고 세차게 아래로 흘러간다. 그 모습이 보고 싶다. 한군수가 말한 그날, 학교로 가지 않고 산에 갔다 내려와 앉아있던 다리 아래가 보인다. 저 다리가 그때는 참 높고 크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 그냥 1억으로 만든 다리다. 아버지가 다리 위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었는데 홍천에 더 머물러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구른 삼거리 저쪽으로 새 길이 나면서 차들이 모두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 길은 직선으로 뻗어 시간을 단축시켰고 새로 만든 길이라 넓었다. 아버지는 하루에 겨우 한 번 펑크난 타이어 수리를 하거나 배터리가 나간 차를 견인해 오는 정도의 일을 했다. 그마저도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돌려보내야 했다. 튜브에 열을 식히는 드럼통 물이 시커멓게 변해갔다. 엄마의 잡화점엔 과자 봉지 위로 먼지가 쌓여가고 마을 사람들 몇이 라면이나 우유 종들을 사갈 뿐 외지 손님은 오지 않았다. 기억하기로 그때 아버지는 자주 술에 취해 있었고 엄마랑 다투지 않으면 마을 사람 누군가와 시비가 붙곤 했다. 나는 어머니 편만 드는 누이들 곁에서 아버지 쪽으로 가 있었다. 아버지한테는 편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식들 중 아무도 아버지 편을 안 드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퉈 춘천구치소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산에 가서 삭정이 땔감을 해오기도 했다. 아버지가 풀려나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곳을 떠나자고 아버지를 채근했다. 서울로 올라간 지 2해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해는 벽제 화장장에서 1시간여를 달려 한탄강에 뿌려졌다. 그 강물이 흘러 돌고 돌아 이곳 홍천강까지 왔을까. 내가 잠든 한밤 내내 아버지는 홍천 강가에 서 있었다. 그래, 강물은 어딘가로부터 흘러온 것이다.
햇빛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눈앞이 어른거린다. 눈이 부셔 가늘게 뜬 눈으로 모래 둔덕 건너 강줄기 갈라져 흐르는 곳을 바라본다. 어울더울 흐르는 물결 속에 언뜻 아버지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비가 와서 물이 불어도 아버지는 강 한가운데서 견지 낚시를 했다. 물살이 세서 아버지가 넘어지면 어쩌나 늘 마음을 졸였는데 아버지의 장단지는 매우 단단해서 거뜬히 그 물살을 견디곤 했다. 강 가운데 소 깊은 곳을 건너면 소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바위 언덕이 있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업고 헤엄쳐서 그곳에 데려다 놓고 다시 강 한가운데로 물고기를 잡았다. 그때 아버지처럼 튼튼한 허벅지를 갖고 싶었지만 지금의 나는 키만 멀쑥하니 크다. 이곳에 내려오면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까? 한근수 소장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왔다. 우리가 내려온 밤나무 사이길이 아니라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길로 내려와 다리 위에서 부른다. 땅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합디다. 오후에 서울 가야 한답니다. 권과 나는 너럭바위에서 일어나 강둑을 걸어 다리 위로 걸어갔다. 어스름 저녁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길이다. 시멘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다리는 곧 보수공사에 들어간다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본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가장자리 모래밭에 나무 막대기로 글자를 쓰고 있는 어린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이 고개를 들어 강물을 바라본다. 홍천강은 유유히 흐르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다.